자, 이제 볼까요? 205번 할 차례죠? 205번 봅시다. 자, 205번에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근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는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핵심이겠죠? 결국에는 군대 해산을 얘기하는 거고 1907년에 자, 그럼 요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앞에 자,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고요. 한일 신협약에 부수각서 또는 부속조약에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제로 해산을 시키고 자, 군대 해산이 되면서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하게 돼요.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도 분노한 거죠. 우리나라 군대도 분노해서 결국에는 시가전을 벌이게 돼요. 말하자면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때는 일본과 대한제국의 이제 연합군쯤 되는데 거의 뭐 일본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하면서 시가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군대는 나와서 의병에 합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미의병. 의병으로 합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대 해산. 1907년 8월이니까 요 군대 해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번. 기억.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평민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을사의병. 을사조약은 1909년이니까 1909년이겠죠. 자,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운동이 시작되었다. 단발령.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한 을미의병. 연도 한번 써볼게요. 1895. 자, 디귿.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이 정계에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여러분, 서울진공작전 1908년 1월. 자, 그 다음에 리을 일본군의 남한대 토벌작전으로 의병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자, 여러분 남한대 토벌은 언제예요? 1909년. 자, 그러니까 군대 해산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4번. 자, 이제 근대 경제로 넘어갑시다. 206번. 자,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기 무역이니까 이제 개항 이후의 무역이 되겠죠. 자, 개항. 자, 개항은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요 개항 이후의 무역은 무슨 무역이냐? 자, 요 개항 이후의 무역을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거류지 무역이라는 건 개항장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개항장이 왜 항구에서부터 심리잖아요. 요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다가 주면 일본이 이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인들도 돈을 좀 벌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객주, 여가, 보부상 이런 조선 상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다.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게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런데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모군란을 청이 와서 진압을 해버리는 바람에 청 상인에게 특권을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그 조약이 무슨 조약? 제가 말로 그냥 할게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그러면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이 허용됐어요.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지? 그래서 조일, 소조규, 소약을 체결하면서 간행이정이 원래는 항구에서 10리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50리로 늘리고 2년 뒤에는 100리로 늘리고. 그래서 자, 이모군란 이후에는 자,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두 나라만 얘기하지만 최일국 대우 조항에 의해서 다른 나라도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시기가 이모군란 이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제가 외국 상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상인과 청상인이 주로 많이 활동하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대립이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화되었다. 자, 그러면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 상권을 두고 지들끼리 경쟁을 엄청 했다는 거고, 자, 결국에는 결론 내야겠지. 그럼 결론은 전쟁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1894년에 결국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뭐 청일전쟁은 뭐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대립도 물론 이유가 되지만 이렇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대립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 1894년 청일전쟁으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지.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누가 독점이야? 일본 상인의 독점이지. 당연히. 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개항 이후에는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개항장 안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조선 상인들이 중개무역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었고, 하지만 이모군란 이후에는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우리나라의 상권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때 한국중앙총상회가, 이제 물론 요 이후이지만 한국중앙총상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경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독점.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게 이제 개항기 무역이다. 자, 1번.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하였다.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이 참여했었죠. 요 시기죠. 거류지 무역. 자, 그 다음에 2번. 조청무역장정. 조청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여기서 말하는 조청무역장정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청상인이 내지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되면서 청나라와 여기다 써볼까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무역량이 어떻게 되었냐? 청이 일본을 앞질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일본의 무역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닦아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다. 그래도 일본과의 무역량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45대 5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890년대 말이 되면 45대 55 정도? 그래도 일본이 더 많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조선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뭘 사고 팔았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조선은 일본에 뭘 팔아? 조선은 일본에 쌀, 콩, 소가죽 등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가는 거지. 쌀이나 콩은 곡식이고, 그럼 소가죽은 왜 사갔지? 그냥 공업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가. 그 대신에 우리나라한테 뭘 팔아? 뭘 팔아? 면직물.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을 팔다가 나중에는 일본산 면직물을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쌀이랑 면직물이랑 교환하는 거죠. 미면 교환체. 좀 어려운 말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미면 교환 체제. 근데 이런 말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한테 상태를 설명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 자, 그러면 3번은 맞는 설명? 4번.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일통상장정 개정.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문제에는 친절하게도 개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개정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내용으로만 물어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사실은 그냥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개정판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은 관세. 자, 그 전까지 일본하고는 관세가 없었는데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관세를 낸 거야. 더 나아진 거지. 관계가 나아진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방공령. 자, 그전에는 일본이 곡식을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팔 거면 안 팔아도 돼. 네, 방공령이 그거예요. 쌀 수출 금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자,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최초로 한 건 어느 나라와의 조약이에요? 요거 조미수 동상조약. 그쵸. 미국하고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고 일본하고는 없다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최초로 규정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 내용은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는 외우세요. 이런 내용들 다 물어볼 수 있고 특히 방공령 많이 물어보잖아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친절하게 개정판이라고 써있지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용으로 알아야 되고 연도도 체크하자. 원래 조일통상장정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부록으로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무역규칙이라고 배운 조약이 하나 있고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요. 조일통상장정. 여기는 개정판. 자, 그러면 4번 제시문 다시 볼게요.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네, 방공령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06번의 정답은 2번. 자, 207번 조약 가나 사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조약부터 봅시다. 자, 가 조약은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항세. 자, 그러면 이 조약은 뭐냐? 조일 통상 장정 또는 조일 무역 규칙.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조약이고 내용은 뭐였냐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그러니까 쌀을 무조건 실어갈 수 있어.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이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항세, 무관세. 요 세 가지가 조일통상장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락. 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들어갔고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조선 정부는 쌀 수출을 금지해도 돼. 단, 한 달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돼. 라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일통상장정인데 개정판 1883년에 자, 그래서 요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은 관세, 방공령, 최혜국 대우. 자, 똑같은 이름의 조일통상장정이지만 연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 여기는 또 개정판이라는.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들어갈 일로 옳은 것은 전혀 문제는 또 요거랑 상관없이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 1번. 메가타 고문이 화폐정리 사업을 시도하였다.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 자, 이렇게 쓸게요. 메가타는 제 1차 한일 협약 때 왔던 1904년 8월에 재정 고문이에요. 재정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메가타가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했죠. 여기다 쓸까요? 화폐 정리 사업. 자, 거기서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미리 그냥 얘기하면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 그 전에 쓰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바꿔줄게. 가져와. 근데 화폐의 질에 따라서 아시죠? 부등가 교환이에요. 10,000원 가져오면 10,000원 준다. 요거 아니고 10,000원 가져와도 그 질에 따라서 갑을 병으로 나눠서 만약에 병종이 되잖아요. 마지막 안 좋은 거. 그러면 안 줘.
돈을 그냥 가져가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등가 교환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부등가 교환.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어쨌든 이거는 1905년이라는 얘기죠. 화폐정리사업이니까 1905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이 발생하였다. 해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한 정변이니까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해상공국이 뭐냐면 보부상 단체. 그럼 이거 왜 없애야 되는데? 특권상인을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보부상 단체를 내가 황국협회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보부상 단체, 아니, 여기 해상공국은 뭐야? 해상공국은 83년에 만들어진 거. 황국협회는 98년에 만들어진 거. 시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보부상 단체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보부상인데 1883년에는 해상공국, 1898년에는 황국협회. 이해돼요? 다 그냥 보부상 단체.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혀 여러분은 안 이상한데 나만 이상한 거야? 좀 궁금해하고 그래. 별로 안 궁금해?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야? 재미없어? 그래, 한국사가 뭐 재미있겠어. 응?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걸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사 문제를 풀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수학 문제 풀면 답이 딱 떨어지면 기분 되게 좋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수학 공식 같은. 나만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희열을 느껴.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왜냐면 여러분이 한국사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사도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답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게 답이야. 그러면 뭐 노론이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신한국이야. 이런 식으로 답이 딱딱 떨어져서 이걸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문제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건 공부를 덜 해서 그래. 여러분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딱딱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는 수학 공식이나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같이 느껴져요. 답이 딱 있어. 그래서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저같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다 그냥 두루뭉실해. 비슷비슷하고 왜 이렇게 막 다 애매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또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랑 똑같아요. 하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때가 올 거야.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 그때쯤 되면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 말이 나오면 이거구나 이렇게 딱딱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애매하면 아직은 조금 더 내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무원 시험 공부는 제가 학생들을 이제 오랫동안 많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든 뭐 많이 걸리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 합격하겠구나 나는 조금 시간이 뭐 덜 걸리고 덜 걸리고 많이 걸리고의 그 차이일 뿐이니까 여러분 너무 막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보니까 다 합격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포기만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약간 극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뭐냐면 시험에 몇 번 떨어졌어.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이제 몇 번 떨어졌으면. 근데 이걸 이제 그만둘까? 더 할까? 막 그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고민을 해. 근데 이제 그럴 때 야, 1년만 더 해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이야.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취직해야겠다. 아무데나 취직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막판에 공부해서 이제 그러면 꼭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나 봐. 합격을 하더라고. 막 뭐랄까 나한테 이제 막 닥친 일이기 때문에 직면한 그 간절함이 좀 중요하죠. 간절하기 때문인지 그런 친구들 그렇게 이제 1년만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합격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지금 요 조금 힘든 거에 너무 막 이렇게 매몰돼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면 돼. 안 지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제가 보니까
안 지치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꾸준한 친구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나는 왜 성적이 한국사 성적이 왜 50점밖에 안 나왔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어차피 시험은 내년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마음만 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만 급한 친구들 있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막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공부는 안 되지, 막. 원래 그래. 다 그래.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그 대신 지치지 말고 그 대신 꾸준히 막 잘 된다고 막 새벽까지 하거나 다음날 막 늘어져가지고 졸다가 막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꾸준히만 하면 돼요. 알겠죠?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마. 어차피 내년 시험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지쳐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중간에 막 연말이네 뭐 설이네 이러면서 이제 막 막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에 막 친구들하고 휩쓸려 다니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안 하면 돼. 연말이네, 뭐 설이네, 뭐 크리스마스네, 당장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네, 막 이럴 때 막, 야, 나와! 그러면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징창 놀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차단해! 친구들과 전화를 차단해. 알겠지? 차단하란 말이야, 지금. 합격해서 내년에 여러분이 사! 그러면 돼. 친구들은 여러분이 올해 크리스마스 때 설날에 만나자고 해서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욕할 것 같지? 내년에 크게 한턱 쏴. 그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알겠죠? 그게 나아. 알겠지?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친구도 있는 거고 가족도 있는 거지 내가 잘 돼야 돼. 일단 내가 어느 정도 해놔야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차단해. 알겠지? 나가지 마. 크리스마스 나가지 마. 놀지 마. 자, 어쨌든 자, 다 엄마 같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여러분 같은 자식이 있을 나이야.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자, 보시면은 조약 가, 나 사이에 들어갈 거 우리 어디까지 풀고 있었어? 207번 지금 이거 하고 있었지? 해상공국. 자, 3번 봅시다. 양화진의 청국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하면서 양화진의 상점을 가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적. 양화진은 어디냐면 이제 서울 근처에 항구일 거 아니에요. 진이니까 지금의 합정, 지금 홍대 옆에 합정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또 합정이라고 쓰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자, 거기 보시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4번 함경도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 마찰이 있었다. 자, 요거는 여기는 3번에 1882년 연도만 쓸게요. 4번에 요거는 지금 방공령 사건이죠? 1889년. 요 연도 좀 기억하라고. 89년.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겠죠? 정답은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28페이지로 넘겨봅시다. 208번. 자, 다음에 제시된 사료를 밑주신 조약에 관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죄하는 신조병식이 올립니다. 재난을 거듭당하고 온갖 모함에 일어나 거듭 걸려든 이 일은 바로 함경도의 방공령 배상금 문제입니다. 자, 함경도 방공령 배상금. 자, 요거 딱 나오면 이거 방공령. 이게 함경도니까 1889년. 네, 1889년의 일이죠. 자, 처벌을 기다리며 아랜 것은 옛날에도 있는 일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함을 무릅쓰고 사건을 대략 진술합니다. 대체로 신이 기축년 이후로 13년 동안 전적으로 나란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것은 모두 황제의 은혜가 크고 폐하께서 돌봐주신 덕분이므로 황송하여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기축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두는 이제 콩, 그 황색 콩 말하는 거죠. 노란 콩. 자, 소출 상황이 심각하여 이미 체결한 조약으로 방출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자, 방출을 금지토록 했다? 방공령. 그러면은 그 조약의 근거에서 곡식 유출을 금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는 게 조일통상장정을 말하는 거죠. 자, 조일통상장정 개정판을 말하는 거예요. 1883년에 체결된. 자, 방출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렸음에도 일본이 야, 나 못 들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금방 여기 사건 1889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어요. 일본한테. 그 사건이 지금 함경도 방공령. 그러니까 요 사건은 1889년이고 요 조약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사건은 함경도 방공령 1889년. 자, 그러면 요 조약은 조일통상장정이고, 자, 내용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관세, 방공령, 최애국대우.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1번 해안측량권. 여러분 해안측량권은 어디? 요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해안측량권은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자, 그 다음에 칠법권. 칠법권은 언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른 대부분의 조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대부분의 조약. 자, 그 다음에 3번 최애국대우.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일본화폐 사용. 일본화폐 사용을 규정한 조약은 일본화폐를 대항장에서 쓸 수 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의 또 다른 부록.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죠. 이 조약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두시면 이 별거 아니거든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한번 그냥 빡세게 해. 네, 그리고 한번 외워둬. 그러면 안 헷갈려요. 자, 근대 문화로 한번 가볼까요? 209번으로 갑시다. 자, 209번에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배제학당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자, 배제학당은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배제학당. 지금도 배제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가. 건물이 있어. 지금도 가면. 그래서 예전에 배제학당 건물이 있고, 물론 복원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딱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건물이 빌딩처럼 생겼어요. 왜 우리 학교 하면은 그냥 운동장이 있고 요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 보통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면 건물이 하나 통으로 있어. 그 안에 중고등학교가 다 있어. 좀 특이하게. 자, 그 다음에 동문학. 자, 동문학은 1883년에 정부에서 만든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영어 강습소, 영어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신학교. 자,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건립한 관립학교이다. 자, 일단 경신학교는 1886년에 언더우드,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죠. 언더우드가 만든 학교예요. 자, 1886년에 만들어진 학교고,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는 2차 가보 개혁되죠. 1895년 2월 2차 가보 개혁돼.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교육입국조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표한 거고, 요 이후에 뭐 소학교, 중학교, 사립학교 이런 게 이제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경신학교는 개신교 선교사가 만든 거죠. 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등 이런 게 교육입국조서의 정신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고. 자, 그 다음에 원산학사. 원산학사는 1883년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원산학사예요. 여러분의 연도 알아두시고 근대적 사립학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어요. 무예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술과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술 가르치는 학교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 경당? 고구려 때 경당 정도? 근데 그 뒤로 무술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참고해 둘 거는 1886년에 세워진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여기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잖아요.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그게 바로 유경공원. 최초 근대 관립학교.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료들,
그러니까 신진 관료나 아니면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설명. 자, 210번 볼까요? 자, 다음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이가 아니라 영국인 베델이 서울의 신문사를 창설하고 이를 대한매일신보라고 했다. 그래서 210번에 가는 대한매일신보. 자,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만들어졌고요. 1910년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총독부에 흡수돼요. 그래서 앞에 이 매일이란 단어를 빼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단어 빼고 매일신보잖아요. 이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 기관지로 해방될 때까지 쭉 사용돼요. 자, 그래서 베델이 만든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자, 박은식을 주필로 맞이하였다. 각 신문사에서도 의병을 폭도나 비류라고 칭했지만 오직 간은 의병으로 칭하며 논설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본인의 악행을 게재하며 들으면 들은 대로 모두 폭로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신문을 구독하여 한때 신문을 품귀영상까지 이르렀고 1년도 못 돼요. 매일 간행되는 신문이 7, 8천 장이나 되었다. 그래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신문, 가장 각광받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방문국에서 인쇄했다. 방문국은 근대적 출판사. 그리고 여기서 발행한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1883년에서 갑신정변 일어나는 그 즈음에 불타버렸어요. 요 방문국이 싹 기계까지 불타버렸기 때문에 한성순보는 이제 간행이 중단됐고, 순, 한, 문. 10일마다 그리고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순 한문으로 된 신문이고 열흘에 한 번 발행해요. 그리고 관청의 소식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한성순보. 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었으니까 대한매일신보의 딱 그 시기에 있죠.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을 말하자면 이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자, 3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만들어졌고요. 요 4월 7일이 그래서 신문의 날로 지정돼서 기념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은 가장 중요한 게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고 한글판은 최초의 띄어쓰기를 실시하기도 하죠. 특히 영문판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 한글판은 최초 띄어쓰기 그런 걸 실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는 독립신문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호라는 게 신문 제목이잖아요. 제호가 독립신문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렇게 한글로 독립신문을 이제 이렇게 써있고 이거는 그냥 한문으로. 그래서 제호가 좀 달랐고 1919년에 상하이에서 발행됐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독립신문이다. 서로 다른 독립신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신문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신문 안 나온 신문, 제국신문. 순 한글로 돼 있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져서 주로 양반 유생들이 주로 많이 보는 신문이고 자, 거기에 시리아방송대국이 처음 실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세보는 천도교신문. 경향신문. 천주교신문. 네, 그런 것들 특징 좀 알아두시면 되죠. 신문도 이렇게 가끔 문제가 좀 출제가 되니까 신문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의 시련, 일제시대, 민족의 시련. 자, 볼까요? 민족의 시련 211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2대,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첫 번째 줄에 통감을 두고 통감은 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외교만 담당한다. 자, 그러면 통감부를 설치해서 외교를 담당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무슨 조약? 을사조약, 을사늑약. 그래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일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감부가 설치된 건 1906년에 설치되죠. 이게 5년 11월이니까 1906년에 설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을사조약에 관한 내용을 골라라. 자, 1번.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독부를 설치한다는 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그러니까 조일이 된다. 한일 병합조약이, 이 병합조약이 이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고 29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일 수도 있어. 근데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을 안 했다, 못 했다 라고 하는 걸 가정으로 해서 지금도 식민지인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인재 독립운동 하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독립운동하는 막 김구 선생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생긴 모습이 약간 그렇고 막 뭐 그런 막 뭐라고 해, 판타지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영화가 있었어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찔하더라고. 그냥 그 내용만 보고도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독립이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을 했죠.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항상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는 조금 모질라고 축구 같은 거 하면 스포츠 맨날 지고, 그리고 막 맨날 일본에 치고, 약간 미국에 약간 막 사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미국은 약간 미제면 좋은 거고 막 이런 시대니까,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그게 딱 저희 세대까지고, 이제 요즘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야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에 들어가죠.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영국을 뛰어넘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은 식민지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쟤네는 잘 살아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국민성이나 아니면 그런 경제 지표나 다 우리가 뛰어넘는 그 정도의 국가가 됐어요. 이제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문화를 같이 즐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국뽕 같은 느낌이지만 저도 국뽕 영화는 아예 안 보거든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문화적인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오징어 게임에 관한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안 봐도 본 척할 수 있는 그런 걸 유튜브에 있다는 거야. 다 못 봤는데 약간 대화에 끼려면 봤어야 하는 거지. 근데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제 여러분 정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됐구나.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고 이제 뛰어넘는 세대가 됐구나.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여러분 세대가 약간 그런 시대가 아닐까,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우리랑은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봐. 알았지? 안 돼, 안 돼. 지옥, DP, 오징어 게임 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냐면 그거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거 보이죠? 밤새 보고 와가지고 다음날 막 이제 막 헬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지? 내년에 봐.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내년에 봐. 아니면 일주일에 한 편씩 봐. 이제 궁금해 죽어버리지 그러면은. 그치? 그건 괜찮아. 일주일에 한 편씩 보는 건 괜찮지만 몰아서 보는 건 안 돼. 그건 내년에 시험 끝나고 내년에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을사늑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지금 1번 풀었죠? 2번 헤이그 특사 파견 직후에 일제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한일신협약이죠. 1907년에 체결된. 자, 3번에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다. 자,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 여러분 외웠겠지? 조일 통상장정이죠. 이제는 외웠을 듯.
자, 4번에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 이게 외교권 박탈이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우리는 넘어가기 전에 이제 2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고 기다려봐. 뭘 또 주목해. 아직 아니야. 아직 그거 아니야. 기다려봐.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국권 피탈 과정을 조약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 국권 피탈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자, 한일 의정서는 그 전에 러일 전쟁 발발 1904년 1월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한제국의 잘 보일지 모르겠네.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이 있었어요. 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대한제국에서 국외 중립 선언을 했어. 왜냐면 전쟁이 날똥말똥하거든. 전쟁이 날 것 같아. 분위기 싸해. 그래서 야, 만약에 너네 둘 전쟁하면 러시아, 일본 전쟁하면 야, 우린 중립이야? 선언을 미리 했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러일 전쟁이 나자마자 일본이 우리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한 것을 개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렇게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한 게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는 군용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구를 설치하라라고 충고를 하면 그걸 들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문,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재정 고문인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 여기에 파견된 스티븐스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사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열강의 묵인이 있었어요. 자, 말하자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거 그래 인정. 이런 조약이 체결됐는데 첫 번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밀약이 체결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미 조선을 일본도 가죠. 이렇게 이제 인정한 이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2차 영일 동맹. 자, 영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한 거예요. 러일 사이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긴 거죠. 그게 포츠머스 조약. 자, 이렇게 열강의 묵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을사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삼아가는데 이게 바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그랬는데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거죠. 한일 신협약. 이게 이제 정미 7조약. 아시죠, 여러분? 정미 7조약. (1907년에) 자, 요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통감의 권한을 확대했어요. 통감 권한 확대. 그러니까 통감이 관리도 임명할 수 있고, 통감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본문의 내용에는 차관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일본인 관리, 통감이 일본인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차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관 정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이후에 이제 군대 해산이 있었죠. 그래서 군대 해산.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고요. 군대 해산, 정미의병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후각서.
기후각서가 1909년에 이때 사법권 박탈 그리고 경찰권 박탈. 이 경찰권을 박탈당한 게 원래는 6월 각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냥 경찰권 박탈로 쓸게요. 그 다음에 국권 피탈. 자,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국권 피탈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을사조약,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 요 4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4개의 조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 정도만 뭘 뺏겼는지 순서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 4개의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2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자, 점심 먹고 와서 2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